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매크로 환경은 이어질 것 같고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예.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언제 사실 이 장대인 금리 차가 역전됐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워닝 시그널을 준 거긴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 채권 시장이 똑똑한 건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만큼은 약간 뭐랄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은 이 쏠림이 심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건 맞지만 예. 그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 같고 과연 언제 올 거냐에 대한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특별히 다 내년 상반기 요거를 좀 계산하시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장기 금리, 단기 금리 같이 올라가면서 네네. 이게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면 그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단기 금리 밑으로 가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저는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뭐 장기 금리 10년 국채 수익이 오히려 더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채권을 사야 된다, 장기 채권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사실 그 시점은 뭐 내년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예, 제가 미국 경제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미국 GDP를 예상해 보면은 내년 1, 4분기부터 1,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와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모델에서 나온 숫자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저 모든 경제 변수를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 모델이 좋게 나오면은 야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약간 그다음- 뉴럴 인공지능 같은 거네요. 모델이 나쁘게 나오면은 무슨 나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음. 나쁜 일을 생각하게 되죠. 예. 음. 근데 그렇군요. 제가 2019년에도 그때 코스피가 2200 갔는데 2020년 상반기에 코스피가 1600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야,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연히 코로나 가지고 뭐 맞아서 코스피가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밑으로 한번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거시경제 변수, 뭐 선후행성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야, 경제 변수가 그런 걸 미리서 반영할 수 있을까? 사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근데 지나고 나면은 모델이 맞았다는 나쁘게 거죠. 나오면은 예상적인 충격이 오거든요. 사실 올 상반기도 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저는 그건 생각은 못했죠. 제 모델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와가지고 뭐 주가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10년물 금리가 예.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에 예.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예.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물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의 미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경기에 대한 그 전망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떨어져 버리면은 경제 전망이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둘 다 올라가면서 네. 뭐 장단기 금리가 축소됐으니까 지금까지는. 예, 이거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앞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경기에 대한 시각이 비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계속 고민하는 게 일단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2.5까지. 그리고 나서 2년이 와서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만난 상황에서 이렇게 갈 건지 예. 옆으로 갈 건지 이러다 그냥 10년이 먼저 꼬꾸로 박을 건지 이게 이제 예. 그 고민인데 당분간은 좀 옆으로 가지 않을까요? 당분간은 옆으로 가는데 네. 결국은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10년물이 10년 떨어지리라고 물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채권의 가격이라고 따진다면 예.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채권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연준에서도 QT를 해가지고 채권 판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채권 사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채권을 누가 사줄 것인가? 그러니까요. 뭐 연준이 팔면 누가 사줄 것인가? 예, 그거는 고민이 되는데요.
근데 저 아직도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긴, 그래서 네. 제가 저 명목 GDP 대비 M2 흔히들 마샬 K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기 겪을 때마다 마샬 K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네. 예, 특히 저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마샬 K가 그냥 수직으로 급증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돈들이 어딘가로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제가 생각하는 아직도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거든요. 예, 그게 다시 일부가 그 채권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장기 금리는 예, 앞으로 그 경기 둔화 생각하면서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도 최근에 3%를 넘었는데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장기 금리는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수렴하게 돼 있죠. 네, 그죠? 수렴하게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지금 실질 GDP, 잠재 GDP를 추정해 보니까요. 잠재 성장이 한 1.9%, 실질은. 물가는 1%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률은 3%라는 거죠. 10년짜리가 최근에 3%까지 왔으니까 저는 금리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적정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예. 거고 예. 실질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1.9%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인구 구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경제를 상황을 봤을 때. 예, 잠재 성장률 결정하는 게 노동 자본 생산성인데요. 네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노동이죠. 특히 이거 15세에서 64세 인구인데요. 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최근에는 전체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자본 스탁을 이미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음. 이게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려면은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생산성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올라간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 기간 보면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0.3%였어요. 네. 예, 그리고 쭉 떨어지다가 예, 김대중 정부 때가 IMF 경제위기 하면서 많은 기업들 없어지고 근로자 해고당하면서 성장률이 5%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 다음에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성장률이 한 2.3%가 돼요. 이게 한번 계단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뭐 새로 그 윤 당선자께서 네. 저 그 선거 대선거 전에 그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4%로 올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저 계단을 한번 정말 올라섰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정말 보고 싶기도 하는데요. 네. 예, 그런데 잠재 성장을 구성하는 노동, 자본, 생산성 이런 걸 고려하면은 솔직히 어렵죠. 어렵죠. 저는 앞으로 5년 1.9%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얘기를 해주셔서 마치 뭐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사실 그냥 정부가 잘했어도 낮아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더 성장하기는 어려운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규모가 이제 커질수록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빨리 낮아지는데 너무 빨리 그 낮아지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 감소라는 거죠. 인구 구조.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 측면에서 생산 장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뭐 결혼 건수가 작년 뭐 사상 최저치였다. 네. 그 다음에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최저다. 음. 사람이 줄어들면은 수요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또. 예를 들어 애들을 많이 낳아야지 뭐 또 사고 그러는데 그 인구 고령화가 되면요. 저도 뭐 제가 58년 개띠입니다만 나이 들면은 축소사에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응? 뭐 축소사예요. 축소사요? 아, 축소 사회로. 축소. 아, 모든 네네. 걸 줄이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인구가 노동 그 생산 측면에서는 노동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또 수요 감소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 생산 감소 이게 지금 악순환이 벌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뭐 인구를 좀 늘려야 되는데 이건 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저희가 얘기한다고 보면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앞에 있는 두 분이 결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은데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애를 낳으셔야지 우리 경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학생들이 싫어할 텐데요. 아니, 네. 아니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것 같은데. 예, 그러기는 그러는데요. 네. 예, 제가 저 리서치 센터 할 때 음. 뭐 연말 회식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랬을 때 그 결혼하는 저 친구들한테 애널리스트들한테 1년 기한을 주겠다. 그리고 결혼 1년 후에 결혼 안 하면은 너네들 재계약 없다. 그때는 애널리스트들 1년 계약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예, 그랬더니 한 친구 그때 애널리스트였던 분들 중에 지금도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이 누구 있어요? 그냥 갑자기 궁금한데 그때 같이 계셨던 분 중에? 예, 그때 지금 리서치 센터장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거의 다 많이 이제 있어요? 그저 대신증권의 정모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장도 네. 그때 애널리스트 했고요. 유통하셨던. 예,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한 그렇군요. 애널리스트가 그 12월에 와가지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네. 아주 심각하게 왔어요. 저 6개월만 연장해 주세요. 6개월 이전에 결혼하겠습니다. 진짜 6개월 이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뭐 좋은 여자분 만나가지고 잘 살고 아주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니 오늘 너무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결혼은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이해는 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기가 요새 너무 저희 학생들 보면은 과거보다 희망이 줄어든 사회 같거든요. 뭐 제가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지만은 사실 저는 저 중학교도 못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정말요? 예. 중고등학교 그 교회 마룻바다에서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했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가 태어났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수 60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무렵에 260달러였어요. 지금이 북한이 1200달러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골 제가 사는 동네는 절반 이상은 중학교 못 갔습니다. 나무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세대들이 어떻든 그런 식으로 뭐 교회 같은 데서 공부해가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가지고 저 직장 잡을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86년, 88년에 우리 3조항으로 연평균 12% 성장했습니다. 정말 일자리가 많았었어요. 12%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1.9%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저 군대 안 갔다 왔는데요. 네. 뭐 4학년 1학기 말 무렵에 여러 기업에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군대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기다려주겠다. 그 정도 일자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저희 학생들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 뭐 공무원, 공기업,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원 가겠다, 한국거래소 가겠다, 한국증권금융 가겠다, 뭐 이런 쪽으로만 찾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야, 그런 큰 조직에 들어가면은 너 능력 발휘 못해. 작은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게 더 중요한 사대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일해봐라. 근데 최근에 제 제자 한 친구가 S전자 들어갔었어요. 네. 그런데 2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퇴직률도 높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너 그렇게 좋은 회사 왜 안 다니고 그만두냐. 조그만 지금 VC 회사 다니거든요. 네네네. 거기 가보니까 지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의 시간에 적은 회사로 들어가지고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능력을 발휘해라. 그 말 듣고 그냥 그만뒀다는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조언을 잘해준 건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도 이제 학생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마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경험해보거나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셨으면 이런 말씀도 못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저는 뭐 제 수업 받는 학생들 조를 짜가지고 네. 저녁을 사주거든요.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데려오라,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데려오라. 네네. 그래서 애들 저 의견을 솔직히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가 큰 데로 갈 필요 없다. 꼭 이렇게 너무 큰 거, 예, 큰 데로 너무 안전한 거, 안전을 이런 찾지 것만 마라. 찾아가면은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예, 거죠. 큰 조직에서 작은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자기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런데 작은 조직에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채권, 그러니까 주식 얘기했고 뭐 채권 금리 얘기도 했었고 그 경제도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투자 이제 전망은 이렇게 하고 전략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변동성도 크고 예측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우면 좋을 건지. 그러니까 주식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은 좀 멀리 내다보고 예, 좀 기다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앞서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들었었죠. 그다음에 명목 GDP로 추정해본 적정 주가가 최소한 2,90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2,700 앞이니까 네. 뭐 저평가됐죠. 주가는 싸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은 사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부진하는데요. 네. 예,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그 삼성전자가 얘들도 유학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멀리 내다보고 투자할 때다. 예, 그리고 저 부동산은 지금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집값은, 조심해라. 예, 네. 예, 집값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어요. 전도시 네. 평균이. 예, 그런데 KB국민은행 통계 기준입니다만 올 3월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장기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이제 정점 치고 떨어지는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예, 제일 먼저 떨어진 데가 대구, 대전, 서울, 강북. 예, 조만간 예, 전도시가 저는 같이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단기 요소가 주가, 금리, 예, 그 다음에 대출 금액 이런 것던데요. 뭐 주가 이미 떨어졌죠. 예, 그 다음에 금리 올랐죠. 정부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그 대출 규제 안 한다고 그럽니다. 어떻든 규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기예요. 근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집값이 예, 떨어지는 국면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오르면 한쪽 방향으로 오르면 굉장히 오래 가고 또 떨어질 때는 상당히 또 오래 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2010년, 11년에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었어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그때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집값이 혹시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깡통. 네, 깡통 전세라고 그러죠. 네. 그걸 돌려받지 못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게 10년 전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네, 부동산 가지고 돈 버는 시기는 아니다. 물론 집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채는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사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주식은 지금 싸기 때문에 장기 보유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브루스 지금 좀 관심 있지 않아요? 주식 집? 집에 지금 관심 갖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약간 지금 이제 그 최근에 교수님 보시면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보시면요. 최근에 주식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유튜브보다 예. 부동산 얘기하는 유튜브가 지금 엄청 붐빕니다. 여기 지금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관심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정부 바뀐 이후로 예. 대출 규제 풀어주고 여러 가지 제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나온다고 하면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이클 구하면 하락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23번인가 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도 계속 집값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 20% 이상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어요. 그래도 그때 안 올랐거든요. 이 사이클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 초기까지는
좀 시간의 문제지 계속 규제 안 하고 또 부양하고 세금 낮춰주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정책이 사이클을 못 이긴다. 예, 그렇습니다. 사이클을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정부에서 막으려고 해도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고 예, 풀어줘도 빠질 때는 빠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23번인가 몇 번 규제책을 내놨는데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올리려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나 하고 부양 정책을 펼쳤는데 떨어졌거든요.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을 놓고 봤을 때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사람들은 이쪽으로 지금 관심이 더 많아진 거는 팩트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불패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주식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때가 올까요? 과연?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와야 된다고 와야 생각인데. 되는데 정말로.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저 가구 자산 보니까 저 77%가 실물 부동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23%가 금융 자산이고, 예, 그다음에 금융 자산에서는 그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빼면 17%밖에 안 돼요. 금융 자산이. 예,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게 되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예.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안 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저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안 시키고 주식을 금융교육을 안 투기적 시키고. 수단으로 저는 저축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 제가 증권회사 들어오기 전에는요 증권회사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났어요. 아 왜요? 청구에 들어가기가 왜요? 투기장에 들어가. 아 주식을 약간 근데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약간 그 뭐야 네. 그 경마도 그냥 가는 것 같은 예. 느낌이 좀 드셨나 보네요. 그래서 처음에 네. 들어갔을 때, 야,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느냐. 그만큼 학교에서 주식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약간 금기시하는 그런 느낌이 네, 좀 있었던 거죠. 배운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저는 최근에 금리가 좀 오르게 있지만 장기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성이 떨어지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 돈이 남죠. 그 다음에 은행이 앞으로 주식 채권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 7.2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7.2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몇 년 후에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원금이 2배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금리가 9%라면요. 72를 9로 나누면 8년 지나면은 복리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분 나이 때는 이자 은행 금리가 9% 정도 있었거든요. 얼마 안 지나서 은행 돈이 그 2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은행 놔두면. 네. 지금 금리 1%대예요. 72년이 걸려야지 2배가 원금이 된다는 2배가 거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시기에 관계없이 배당 투자는 주가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꼭 배당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저도 그 주가 전망에 관계없이 늘 그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주식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5% 안팎 주는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은행에는 단기적으로 쓸 자금만 은행에 맡기죠. 거의 은행에다 돈 안 맡겨요. 그 맡길 돈이면 그냥 뭐라도 배당 많이 사는 주는 거지. 주식 사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은 뭐 사실 5% 주는 회사 좋은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네. 장기적 주가는 오르죠.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을 우리가 1억을 해놨다면은 얘 매년 이자를 받지만 10년 후에도 1억, 20년 후에도 1억이에요. 근데 주식을 1억 사놨다면은 그 사이 배당도 받지만은 주가는 오르니까 이게 2억이 될 수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시기에 관계없이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뭐 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부동산 주가 얘기하다가 이제 배당주 투자의 그러니까 당위성 그리고 이제 예금해 놓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바뀐 게 아니다. 지금도 이제 뭐 주식시장 빠지고 어쩌고 떠나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 저 가계 금융자산 배분 보면요. 43%가 은행 및 현금이고요. 30%가 보험이고 23%가 직간접 주식이거든요. 네. 보험, 뭐 연금은 미래 불확실하니까 보험 30%는 가져가야 되죠.
근데 은행예금, 현금이 43%라는 건 제가 보기에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네. 미국은 은행예금이 13%고요. 주식 비중이 54%예요. 아, 미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죠. 너무 네, 그래도 그러네요. 43% 은행예금을 줄이고 그만큼 저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행에 넣어놨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넣어놓을지를 몰라서 내지는 그냥 귀찮아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뭐 최소한. 돈이라는 게 다 음.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둔 분도 다 그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목적은 네.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더라도 43%는 너무 너무 높다, 높다. 비중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사야 된다 이런 네, 저는 의견이신 장기 거죠? 채권은 사야 장기 된다고 채권을. 그럽니다. 네. 네, 그런데 채권 사실 때 정말 그 장기채 우량주를 사셔야 돼요. 그럼요. 근데 사실 네. 채권 매매는 개인들이 하기 쉽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최근에 그러니까 뭐 펀드나 뭐 이런 방식으로 네.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채권 매매는 쉽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 랩 상품에 가입했어요. 음,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음, 좀 하이힐드 채권을 가입했더니요. 음. 그 채권 산 회사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아하, 그래서 아하. 지금 몇 천만 원이 어, 거기서 줄어들 거라고 그럽니다. 아하. 그래서 채권을 교수님도 사시더라도- 이런 실수를 하시는군요. 네. 네. 채권을 사더라도 네, 네, 네. 안정적인 지금은 그 국채 같은 거 아니면 우량채, 우량회사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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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저는 아직도 모든 산업에서 뭐 일부 반도체를 제외하고 초과 공급이 존재한다고 내년에 수요 줄어들면은 기업들 부도 많이 날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채권을 사더라도 정말 지금은 우량 채권만 사셔야 된다. 예. 우량한 애들한테만 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디 잘 모르는 애들한테 빌려주면은 돈 떼어 먹어요. 안 돼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채권은 위험하잖아요. 더 그러니까 예. 그런 지금 원금을 떼어 먹을 위험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제가 직접 투자한 것도 아니지만 뭐 잘한다고 맡겨놨더니 그동안 사실 수익률이 꽤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맡겨놨더니 좀 최근에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저도 금융회사 다녀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네, 그냥 라고 처리해라. 했지만 속으로 근데 굉장히 팔리지도 씁쓸하시겠네요. 그 문제는 팔리지 않는다는 네, 거죠. 팔리지 않는. 예. 그러니까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럴 일이 그러니까. 많아지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높아졌으면 그 금리에도 버티지 못하는 회사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그 2,500개 대상으로 우리 기업을 조사해 봤더니요. 39%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더라고요. 영업이익 내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39%라는 거죠. 이게 물론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일 겁니다. 39%는 정말 높은 거예요. 예,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견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9%나 되는 많은 기업들이 작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예. 몰라도 올해의 경제 상황이나 금융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리도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좀 경기가 선행지수 같은 거 보면 둔화된 저 좀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 채권 투자하시더라도 좀 우량주 중심으로 대신 저 금리는 낮죠. 네. 근데 기대 수익률 저는 많이 낮추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지금 2000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뭐 그에 코스피가 31%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주가가 많이 오른 줄 아시는데 예, 그런데 그 지난 10년 보니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4.2%예요.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이 뭐 거의 4% 안팎이고 거기보다 약간 높은 게 코스피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명목 GDP 상승률 3%니까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을 4 내지 5% 정도로 낮추는 게 좋다. 기대 수익률을. 예. 네.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최근 3년이 사실 주식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예, 제가 한 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였습니다. 근데 과거 10년은 평균 6%예요. 그럼 지난 3년이 11%라는 거는 평균 6% 가려면은 앞으로 3년은 평균 밑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자산의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 자체를 좀 예. 낮춰라.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내가 4% 벌려고 주식하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4% 은행 이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 1% 조금 더 받는데 5% 배당받는 주식을 투자해 놨다면은 그렇죠. 네, 그 네. 굉장히 높은 게 그게 이제 복리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예. 네, 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 얘기를 너무 두서없이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해야 하는 얘기는 거의 다 하신 거죠, 그죠? 예. 어, 늘 이렇게 그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네.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네. 이야기 할 때마다 좀 많이 배우고 그러죠. 아닙니다. 네. 오늘 너무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또 책을 또 한 권 쓰시나요? 예, 지금 다음 또 달 쓰시고요? 정도에 책 나오고요. 또 나와요? 예. 다음 그래서 책은 뭡니까, 그러면? 다음 책은 최근에 제가 강의하고 된 사실 이번 책은 제가 직접 쓴 게 아니고요. 네네. 회사에서 저한테 2시간씩 3번 강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미리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네.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 출판사 사람이 그 책으로 와. 자기들이 옮겼었어요. 잠깐만, 그럼 책을 6시간 만에 쓰신 거네, 그러면? 교수님은 6시간 강의하시고. 네, 이제 그분들이 쓰신 그 강의 거네. 내용을 그런데 그런데 보니까 또 고쳐야 될 게 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정 작업이 중이지만 수정 작업 중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오늘 얘기해 네, 주신 오늘 내용인가? 했던 이야기하고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제목은 아직 안 정하셨을 것 네, 같은데. 제목은 아직 안 정했고요. 책 나오고 하면 또 한번 또 제가 연락 드려가지고 네.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그 이호석 아카데미 계신 효친 마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김영희 교수님의 새로운 면모를 많이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제 얘기고 막 그런데 사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잠재 성장률 얘기하면서 결혼하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